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정성스럽게 올려주신 질문을 중심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좀 주시죠. 네, 최양사님이 질문하신 이제 게임 방송 관련돼서 아마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이거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KBS에서 저희가 MCN 할 때 게임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사실 있었고, 그거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되냐를 뭐 조사해 본 적은 사실 있는데 이미 게임 관련돼서는 상당히 많은 그 회사들이 이게 워낙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게임 쪽은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공영방송에서 이 게임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견도 좀 있거든요. 이제 게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좀 공존하는데, 게임을 굉장히 안 좋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꽤 계셔서 저희 KBS가 게임 관련된 아이템을 하는 게 과연 맞는가, 기존 다른 업체랑 똑같이 라는 고민이 사실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드론 레이싱 말씀을 드린 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직 해보지 않은 걸 KBS가 앞장서서, 사실은 일종의 그 드론 레이싱이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게임 중계하고 거의 흡사하게 발전해 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른 쪽에서 안 해본 걸 저희가 한번 해보는 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사업자들이 이미 뭐 수익을 내고 있거나, 그다음에 수익이 꽤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 사업자들이 붙어 있는 분야에 KBS까지 들어가서 그걸 하는 것 자체는 KBS가 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게임 방송 자체에 대한 생각이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드론 레이싱을 게임 방송화하고 싶다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고요. 게임 방송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거 굉장히 수익성도 높을 거고, 실제로 제가 이제 미국 쪽에 10대들이 게임 방송을 집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가 킬러 콘텐츠로 알려져 있고, 스포츠를 가지고 지금 돈을 벌고 있거나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점점 안 본다는 거는 지금 방송 산업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앞으로 게임 방송을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실제로 한국 게임은 중국에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게임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중국에 넘어가서 중국 그 인터넷으로 게임 방송을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 쪽에서는 특이하게 자기네 방송 영역을 막아놓고 자기네가 돈 벌게 하고, 외국에서도 돈을 못 벌게 하는 시스템이나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가서 돈을 조금 벌다가 대부분은 쫓겨나 있고, 그 큰 중국 게임 방송 시장을 제대로 저희 걸로 못한 게 있어서, 요거는 그 관심을 갖고 저희가 해보면 의미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낼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제 드론 레이싱도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드론 레이싱이 실제적으로 너무 작고 빨라서 이거 방송 화면에 잡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방송 중계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게임 방송화하면 그 시스템 자체를 중국에다 파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국내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 중국 게임 방송 시장을 타겟으로 사실은 이건 앞으로 여러분들 중에 해볼 분들은 중국 게임 방송 시장에 진출한다고 생각하고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김민주님이 질문한 것도 아까 제가 약간 답을 좀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뉴미디어라든지 모바일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TV가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여러 조사에서 좀 나타나고 있어서 갑자기 쇠퇴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게 신문이 사실은
급격하게 쇠퇴를 했거든요. 모바일이나 온라인 쪽에서 포털에서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서 그래서 대부분 신문을 쫓아서 TV 쪽도 급격하게 쇠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TV 쪽은 현재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라서 저런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TV 콘텐츠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어디서 나오냐를 한번 가만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콘텐츠 중에 어떤 콘텐츠를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결정을 할 때 TV가 영향을 준다. 그래서 마케팅, 그러니까 TV가 지금 이제 그 TV 자체, 그러니까 본방 시청을 한다든지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TV가 마케팅 도구화되고 있다는 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임지연님이 그 아프리카 TV의 선정성에 대해서는 이제 되게 우려도 많이 하고 있고 고민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티 TV라는 것도 저희가 이제 새벽에 방송을 했지만 방송을 했었는데 제가 그 1회 방송 때는 그 새벽 시간에도 불구하고 시청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2회부터 봤더니 사람들이 의견이 이제 두 가지로 갈렸는데 하나는 뭐냐면 기존에 그 시간에 TV를 봤던 사람들 중에는 웹 콘텐츠를 갑자기 TV로 방송하니까 처음에는 되게 뭔가 신선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TV에 맞게끔 편집을 해야 되니까 편집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니까 별로 신선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거 뭐야? 이게 별로 흥미를 못 느꼈고 그 다음에 웹 콘텐츠를 인터넷으로 보던 사람들이 이걸 방송으로 하는 걸 찾아와서 보고 나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 편집을 해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TV 쪽에서 뭔가 웹 콘텐츠를 방송하는 거는 굉장히 심의나 그다음에 TV를 보는 그런 시청자분들의 성향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TV 쪽에서 뭔가 이런 걸 하는 건 좀 어려운 게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웹 쪽만 따로 놓고 보더라도 아프리카 TV는 이제 실제로 1억이 넘는 1년에 1억이 넘는 수익을 거두는 그 BJ들이 상당수 있어요. 근데 그 BJ들이 대부분 여자 BJ들이고 수익이 많은 BJ들이 보통 얘기하는 선정적이라는 그런 방송을 해요. 그리고 뭐 남자 BJ들 중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주로 게임이나 굉장히 막 자극적인 방송 중에 침을 뱉거나 욕하거나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하고 그걸로 해서 자기가 집을 샀다고 집상보방 보여주고 이렇게 방송하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TV 쪽에서도 노력을 사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역사 강의라든지 언어 뭐 이런 거 쪽으로 뭔가 발굴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새로운 분야까지 노력을 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사람은 조금 자극적이고 새로운 콘텐츠를 보고자 하는 욕구가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완전히 죄악시해서 못하게 하는 것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나름대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런 콘텐츠가 가지는 또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아프리카 TV가 커지면서 시장이 커지고 그동안 수익을 전혀 벌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뭐 역사 강의라든지 그다음에 심지어 뭐 수학 토론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돈을 벌고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콘텐츠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시장이 커지는데 초창기 때 그런 선정적 콘텐츠라는 건 우리가 약간 거쳐가야 될 부분일 수도 있으니 이거를 적당한 선에서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냐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규제보다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잘 걸릴 수 있어서 일정 정도 수준을 넘지 않도록만 관리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디지털 콘텐츠 이 네 번째 하영진 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디지털 콘텐츠 얘기하면서 제일 뒤에 이제 VR하고 AR하고 드론 얘기를 들었잖아요. 사실 이거 외에 저는 인공지능 얘기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요즘은 그 컨텐츠 얘기하면서 인공지능 얘기를 빼놓고 또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인공지능, 드론, VR, AR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컨텐츠 분야보다 사실 컨텐츠 외적인 분야에서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미래의 사회에 굉장히 큰 임팩트를 영향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하고도 같이 연결이 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앞으로 제작을 할 때 단순히 방송으로서 많은 사람이 봐서 영향력이 있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제는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컨텐츠 쪽에서 많이 갖고 있는 게 오디오 컨텐츠예요. 팟캐스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팟캐스팅이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인공지능하고 연결이 좀 되어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알렉사라고 해서 아마존에서 나온 그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뭐 카카오 미니라고 이제 카카오에서는 스피커잖아요. 나랑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근데 그 안에 컨텐츠는 다 오디오 컨텐츠여야 돼요. 왜냐면 내가 보는 게 아니고 이거 듣는 거잖아요. 내가 뭐라고 말을 하면 내가 오늘 날씨가 어때요? 그러면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오디오로 된 컨텐츠가 만들어져 있어야 해요.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그 오디오로 된 컨텐츠를 어쨌든 인공지능이 서로 이해를 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계가 다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팟캐스팅이 그동안은 그냥 사람들이 오디오 콘텐츠 많이 듣고 하는 거에서 지금 인공지능 스피커의 팟캐스팅이 굉장히 의미 있는 콘텐츠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기네 인공지능 스피커에 더 많은 콘텐츠를 넣기 위해서 지금 각 방송사에 KBS에도 콘텐츠 제작비를 줘서 팟캐스팅 콘텐츠를 계속 제작을 하게 하고 그거를 자기가 서비스하게 하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 디지털 콘텐츠하고 이런 다른 산업하고 연관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되게 복잡하게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개인적, 얘는 임민주님이 질문하신 거는 그러니까 PD 지망생이신 모양인데 사실 저는 삼수를 해서 이제 PD가 됐거든요. 너무 PD가 하고 싶었는데 그냥 재수 때 떨어지고 해서 너무 힘들다가 삼수에서 들어갔는데 제가 진짜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입사했을 당시에 제가 누굴 좋아했냐면 김희선이라는 배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때가 목욕탕집 남자들인가 그런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김희선이라는 배우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제가 처음 들어가서 예능 PD도 저는 시험을 봤기 때문에 예능국에 배치가 됐고 예능국 가서 처음 간 프로그램이 연예가 중계였는데 연예가 중계에서 제가 입사해서 한 달쯤 지나서인가 이제 촬영 현장 촬영을 나갔는데 그 드라마 촬영 현장에 간 거예요. 근데 제가 김희선을 좋아한다고 하도 선배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선배가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 촬영 현장에. 그래서 그 선배가 저보고 오늘 인터뷰는 네가 다 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거기 나오는 배우들하고 다 인터뷰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는 윤여정 씨가 그때 거기 나왔었거든요. 윤여정 씨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윤여정 씨가 저보고 PD가 이렇게 떠냐고 제가 처음 하는 거예요. 떠오르거든요. 그렇게 하고 김희선 씨하고도 제가 인터뷰를 처음 했는데 바로 코앞에서 이제 보고 인터뷰를 하는 거잖아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입사하기 잘했다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 어쨌든 제가 이제 PD로 만나서 하는 거니까 그 뒤에 연예가 중계 다음에 제가 토요일 저녁 출발이라고 지금은 없어진 토요일날 저녁 때 하는 버라이티 프로그램
했었는데 거기서 코너로 연예인들하고 이제 야외 이벤트를 할 때 김희선 씨가 아예 주인공으로 이제 섭외가 된 적이 있어요. 김희선 씨랑 하루 종일 다니면서 같이 촬영을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PD 어떻게 하면 되게 좋아요. 그래? 그래서 이거 제가 이 얘기만 하면 또 너무 연예인만 얘기하면 되니까. 그래서 김희선 씨를 만나서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사람이 분이 누구였냐면 고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저희 KBS 예능국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사랑의 리퀘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에 노무현 대통령도 나오고 사실 이명박 대통령도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프로그램을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나왔었고 그때 당시 대통령이셨으니까 사실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잘 몰랐으니까 그전에는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만 하고 근데 직접 바로 앞에서 이제 보고 촬영하다가 잠깐 시간이 나서 얘기도 좀 잠깐 할 기회도 좀 있었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PD가 되면 일반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걸 물어봐서 그 사람의 궁금해하는 부분을 이렇게 방송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PD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왜냐면 자기가 조금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하면 잘못된 게 전달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방송의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 이 PD 특히 예능 PD를 하시면 되게 재밌고 의미 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힘들었던 때는 제가 이제 그 일요일 버라이티도 있는데 그때는 거의 1년 동안을 주말에도 모시고 계속 나와서 편집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체력적으로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던 도중에 프로그램 하나가 시청률이 진짜 안 나온 적이 있어요. 열심히 밤새서 했는데 시청률이 안 나오는 게 제일 힘들어요. PD들은. 그러니까 시청률이 잘 나오면 막 아무리 힘들어도 힘이 나는데 막 밤새 했는데 방송했는데 사람들이 안 보고 그다음에 뭐 했냐고 막 욕하고 그러면 그때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능 PD의 자리는 제가 해보니까 딴 거는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방송상 이제 지상파 방송사가 아니고 프로덕션에 가면 조금 여건이 다르니까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KBS나 MBC나 SBS 같은 방송사에 PD가 된다고 치면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할 때 여러분들은 디자이너, 그다음에 뭐 기술 엔지니어, 그다음에 작가 이런 스태프들을 거의 10명에서 100명 정도까지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을 서포트 해줘요. 그럼 여러분들 역할은 뭐냐면 그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맞다, 이렇게 한다라고 결정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어요, PD는. 그러니까 의견을 막 내줄 때 내가 명확하게 방향을 잡고 이렇게 간다 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하니까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서정욱 책임이 복귀증 질문이 안 나왔네요. 네. 복귀증 질문이 예. 사실 제가 요 강의 말고 딴 데 강의할 때 강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능 프로그램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드리면 저 얘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예능 프로그램 역사를 쭉 보면 어떻게 되어 왔냐면 사실은 이렇게 순환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 시청자분들은 특히 예능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똑같은 게 반복되면 실증을 느끼세요. 근데 이
이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유행하면 지금 저기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유행이다. 그럼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때 유행할 때는 사람들이 주로 오디션 프로그램을 재밌어요. 그러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많이 나와요. 근데 막 오디션 프로그램이 한 1년 정도나 이렇게 가면 그 다음엔 사람들이 다른 형태의 저기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소재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바뀌는데 저희가 예능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그 소재도 그렇고 그 형식이 무궁무진한 게 아니라 다 비슷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다가 다시 옛날 거로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일반인들이 주인공인 프로그램들, 오디션도 일반인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한참 인기가 있으면 조금 있다가 연예인들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또 연예인들이 막 나오고 그러다가 또 다시 일반인들이 하는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또 어떤 형태로 변화가 있냐면 야외 버라이티들이 막 인기가 있고 하는 게 인기가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스튜디오 들어가서 막 하는 게 인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 초창기 때 방송은 다 생방송이고 스튜디오에서 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편집이라는 걸 할 수 없었어요. 라이브로 하는 거예요. 연극하듯이 드라마도 라이브로 하면 왜냐면 편집을 하는 것보다 라이브가 훨씬 쉬우니까 라이브 방송을 주로 했어요.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뒤에 ENG 카메라라는 게 나와요. 그건 뭐냐면 야외 가서 촬영을 해갖고 와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술적으로 전에는 주로 그래서 라이브만 했다가 이제 가지고 와서 편집을 하는 시스템이 된 거죠. 그래서 밖에 야외 나가서 막 촬영을 해서 하는 야외 버라이티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국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IMF가 팍 터졌어요. 그러니까 IMF가 터지니까 갑자기 돈을 많이 쓰고 야외 나가서 뭔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줄어들면서 스튜디오로 다 들어왔어요. 프로그램들이. 스튜디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스튜디오로 들어왔는데 옛날처럼 하는 게 아니라 스튜디오로 들어와서 하루 종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을 가장 많이 하고 그 성공시킨 사람이 강호동이에요. 강호동 연예인들 사이에서 같이 일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연예인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체력이 좋아서 녹화를 오래 해요. 그래서 그 중에 재밌는 걸 골라서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반대되는 사람이 이경규라는 사람. 그 사람은 녹화를 짧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재밌게 할 수 있다. 왜 녹화를 길게 하냐. 라고 하는 거고 강호동 같은 사람은 녹화를 길게 해서 그 중에 재밌는 걸 편집해서 내면 된다. 라는 주인데 이제 이경규 씨가 진 거죠, 이제. 요즘 이경규 씨도 녹화 길게 해요. 그래서 이제 트렌드가 그래서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갔는데 옛날에는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1시간짜리 방송이면 1시간 하면 찍잖아요. 근데 야외로 나가서 찍었을 때는 찍어서 편집을 했으니까 좀 오래 찍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편집하니까. 근데 다시 스튜디오로 들어왔는데 시청자 눈높이가 이제 그냥 라이브 해가지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밌는 부분만 딱딱 잘라서 편집해낸 거예요. 그래서 녹화를 하루 종일 한 다음에 편집을 하는 스튜디오물이 유행했고 그거를 저희가 그냥 저희끼리 스튜디오 버라이티라고 얘기를 해요. 스튜디오 버라이티라는 거죠. 그게 한때 유행을 했다가 지금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은 다 야외 버라이티 중심이죠. 대부분. 예?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다시 또 스튜디오 하면서 야외물 찍은 거 보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경제 상황에 따라서 영향도 받고 하는 식으로 변화가 계속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사 관련된 예능 얘기를 하셨는데 KBS도 옛날에 뭐 시사터치 코미디 파이 이런 것도 있었고 막 있었잖아요. 시사 관련된 거는 사실은 방송사가 좀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야 돼요. 근데 방송사가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면 시사 관련된 건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JTBC에서 설정이라고 하는 걸 한 거는 거기가 지금 손석희 사장이 그쪽에서 뉴스를 그렇게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맞닿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오너가 기본적으로 내가 정치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를 다 용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되면 시사 관련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될 수 있고 또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게 용인이 안 되면 PD거나 그 출연자들이 뭔가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도 재미가 없어요. 근데 재미가 있으려면 자유롭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앞으로 시사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시사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뭐 꼭 다른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예능 프로그램으로 보면 하나의 소재인 거고 그 소재를 어떻게 다루고 얼마나 재밌게 하느냐라는 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박채님 예. 웹드라마, 이제 웹드라마를 이제 20대 한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웹드라마에 대해서 앞에 한참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웹드라마를 이제 그 만드는 제작자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도 좀 말씀드렸고, 그 30, 40대를 위한 웹드라마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 30, 40대 분들이 TV 드라마 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웹드라마까지 볼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없는 것 같아요. 만들어도. 그 다음에 웹드라마는 현재 수익 구조상 TV 드라마보다 제작비를 적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가의 스토리나 이런 것도 TV 드라마보다 좋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롭고 재기발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할 수밖에 형편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10대, 20대에 웹드라마가 많았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시장 상황이 변하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게 나왔잖아요. 그건 거의 영화 같은 수준의 드라마거든요. 그게 가능한 건 그걸 보는 사람, 돈을 내고 보는 그런 소비자층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네이버라든지 다음 이런 데서 플랫폼 쪽에서 뭔가 디스크를 같이 짊어지고 그런 이제 약간 30, 40대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콘텐츠를 뭔가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투자를 제대로 하면 저런 게 가능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옥수수가 저희가 이제 아이돌 인턴왕이라는 거를 했다고 얘기 드렸는데 대부분 10대들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옥수수를 사용하는 연령대가 40대 이상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사실은 옥수수 컨텐츠는 그 소비자, 옥수수를 쓰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보면 조금 더 연령을 높여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적으로. 근데 그 30, 40대 그 컨텐츠 소비자들은 대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컨텐츠를 소비를 안 하는 분들이 많을 뿐 아니라 TV 컨텐츠를 훨씬 더 좋아하니까 여전히 옥수수 입장에서도 그분들이 여기다가 돈을 많이 들여서 새로운 걸 만들어도 TV 컨텐츠를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돈을 많이 투자를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시장 상황이 좀 변하고 플랫폼 사업자들이 투자를 좀 해줘야 상황이 좀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김진희님이 얘기하신 건 사전 제작 드라마는 한국에서는 그 태양의 후예라는 게 나오기 전에는 사전 제작 드라마라는 게 실제로 있었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사전 제작 드라마가 그 태양의 후예 전에는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예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한두 개 뭐 약간의 반응이 있는 게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상하게 사전 제작 드라마가 다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 제작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국의 시청자들은 내가 결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내 의견이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그게 반영이 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은 드라마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다라는 얘기가 사실 있었고 그래서 사전 제작 드라마를 잘 안 만들었어요. 게다가 한류가 터지면서 그 이제 한국의 드라마들이 외국에서 인기가 막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한류 드라마의 인기 원인을 분석하는 것 중에 하나로
뭘 또 얘기를 했냐면 한국 드라마가 시청자들하고 뭔가 이렇게 교감하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의견을 올리면 그 의견을 받아서 스토리가 바뀌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는 다른 나라 드라마는 불가능해요. 이게 한국 드라마만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모바일이나 이런 그 인터넷 시대에는 그렇게 뭔가 상호작용을 하는 그게 훨씬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거 아닌가라고. 원래는 한국 드라마의 약간 병폐처럼 옛날에는 안 좋은 거라고 사전 제작되지 않고 막 급하게 제작하고 뭐라고 했다가 사전 제작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러니까 부준이라기보다는 좋은 점을 보려고 하는 의견까지도 실제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전 제작하지 않는 게 폐해가 좀 많이 있긴 있어요. 옛날에 드라마 중에 하나는 심지어 마지막 회가 오디오가 중간에 안 나오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막 끊어지고 방송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데도 사전 제작을 안 한 이유는 미리 제작한 드라마들이 흥행에 성공한 예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얘기하신 대로 그 태양의 후예가 대박이 났어요. 사전 제작 드라마인데.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전 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사전 제작에 대해서 막 칭송하는 얘기가 있었다가 그 뒤에 SBS에서 만든 드라마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그 드라마가 사전 제작을 했는데 그 드라마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사전 제작에 대해서 이제 퀘스천을 해결했는데 왜 그러냐면 태양의 후예를 사전 제작한 이유는 순전히 중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태양의 후예 제작비의 절반을 중국에서 미리 받았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 드라마를 방송하려면 그 중국의 심의기관에 사전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중국은 제작을 다 해놓고 영상 편집한 거에다가 대본까지 갖다 주어서 사전에 미리 오케이를 받아야 방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하고 중국은 동시 방송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다 제작을 해놔야만 중국에다가 이렇게 검열을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전 제작을 한 거고, 근데 그게 대박이 나면서 뭐 퀄리티도 높다고 해서 이제 사전 제작 얘기가 됐다가 그 뒤에 SBS 드라마가 사전에 만들어서 중국에 팔기도 다 하고 했는데 갑자기 사드 문제가 터지면서 중국에도 못 팔고 한국에서 잘 안 됐어요. 그래갖고 사전 제작 드라마를 계속 해야 되냐 이런 퀘스천이 지금 약간 있는데 퀄리티로 보면 사전 제작을 하는 게 맞는데 여전히 한국 국내 소비자들이 사전 제작하지 않은 이런 드라마를 좋아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청자들의 의견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반영할 수 있는 한국의 드라마 시스템. 왜냐하면 한국처럼 빨리 찍는 나라가 없어요. 이건 되게 그 시스템이 잘 됐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게 장점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웹 콘텐츠가 실제로 이거는 이성진님이 얘기하셨는데 웹 콘텐츠가 실제로 그 방송 쪽에 그 상당히 유의미한 변화를 줬어요. 그래서 마리텔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MBC에서 했던 거는 그 아프리카 TV에서 한 거를 어쨌든 모티브로 가져다가 한 거고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준 예도 되고 웹드라마라든지 그 다음에 웹 콘텐츠가 가진 약간 재기발랄함들이 방송사 콘텐츠에 이제 영향을 많이 줘서 요즘 방송사 콘텐츠들이 조금 기존하고 다른 형태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저는 상호 지금 영향을 좀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방송사만이 거의 콘텐츠, 동영상 콘텐츠에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아이디어가 좋은 그런 분들이 밖에 계시면 그분들이 내는 아이디어나 이런 거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고 그게 이제 방송사 PD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하니까 뭐 이런 변화는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홍성우님이 이거 너무 깜짝이야. 와, 홍성우님 되게 어려운 질문 하셨는데 저는 이게 노비나 성상남도 그러니까 이거는
꼭 방송 쪽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화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편법이라는 걸 써서 뭔가 그 일을 뭐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 거잖아요. 이제 사실 얼마 전에 그 강원랜드의 뭐 채용 비리 이런 것도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맞닿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사회가 실제로 그렇게 뭔가 좋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러면 아무 일 없이 넘어가더라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뿌리 뽑으면 사실은 이건 해결될 문제 같은데 이제 이런 거죠. 이것도 결국은 그동안 방송사들이 특히 이제 방송 3사가 방송을 거의 독점해왔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웹 콘텐츠도 내가 나갈 수 있고 뭐 하면 굳이 뭐 내가 저기 꼭 나가기 위해서 내가 모의를 한다든지 상상담을 한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어떤 걸 독점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를 나가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점점 저희 사회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사실 답변 드리기가 되게 저거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또 일방적으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셨는데, 혹시 여기 질문을 제출한 학생들 중에 고자국디님 대답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은 우선 받겠습니다. 다 질문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자, 그러면은 전반적인 그 강연 내용,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 관한 추가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질문이 없는 거 없네요. 자, 그러면은 아까 어느 학생이 PD 지도하는 학생에게 권하고 싶다 이것도 질문이 있었는데 그건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좋고 우리 젊은 이 대학생들 청춘을 어떻게 보낼 거냐 그런 쪽에 얘기도 좋고요.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드린 것 같아서 좀 정신이 없으실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제 제가 삼수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PD가 되고 나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돌아보거나 지금 이제 저는 한 20년 됐는데 그러면서 요즘 이제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어떤 거냐면 그게 이제 어떤 일이든 그게 뭐 PD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게 될지 여러분들의 꿈이나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게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삼수를 해서 너무 절실해서 돼서 좋았던 것도 있지만 PD라는 직업이 굉장히 좋은 직업이다 라는 생각을 그냥 끊임없이 저는 이제 좀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저랑 같이 입사했지만 PD 일을 하면서 계속 불만인 사람도 사실은 있어요. 왜 이걸 못하게 하지? 왜냐면
뭐 방송하는데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혀 다른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경우도 사실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걸 받아들이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가 지금은 없어졌고 제가 이제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프로그램을 하게 된 게 사랑과 전쟁이에요. 지난번에 왔을 때도 제가 그 얘기를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을 그 전에 시트콤을 제가 했었는데, 시트콤을 했다는 이유로 네가 드라마를 했으니까 사랑과 전쟁을 그 자리가 항상 비어서 하나로 갑자기 사랑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 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관심도 별로 없었던 프로그램을 하게 됐고, 이게 불륜 드라마라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야, 이게 그냥 또 드는 생각이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나중에 일을 하면서. 그래서 이걸 근데 어차피 내가 배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사랑과 전쟁을 하면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하고 전혀 다른 종류의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아이돌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아이돌을 해서 아이돌들 데리고 사랑과 전쟁을 했고, 그래서 장수원이라고 하는 걸출한 스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아이돌 사랑과 전쟁 외에 딴 걸 할 때도 저는 주로 이제 그 사랑과 전쟁을 하면서 조금 뭔가 기존에 했던 거랑 다른 실험을 좀 해보려고 했어요. 영상적으로도 그렇고 스토리도 그렇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저에 대한 만족도 그렇고, 나는 사랑과 전쟁을 하지만 내가 별로 생각했던 프로그램인데 내가 이런 거를 하면서 내가 얻어가야 되겠고, 나는 이래서 사랑과 전쟁을 한다는 저 자신의 합리화라는 부분에서도 생각을 하면서 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나는 이래서 내가 사랑과 전쟁을 새롭게 바꿨고 뭔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이건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너무 재밌게 할 수 있었고, 막상 가서 해보니까 그 프로그램에 관여되어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 너무 좋은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기 나오는 맨 주인공에서 국민 불륜녀로 알려져 있는 분도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그분한테 얻을 것도 되게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PD하고 전혀 관련 없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냥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좋은 걸 찾아서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하는 일 자체가 가장 좋은 일이고 여러분한테 가장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분야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학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있으시면서 그 대학 때 만끽하시고 책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하시게 될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